안녕하십니까, 송지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명암을 되새겨보는 그때 그 사건. 오늘도 역시 오세훈 변호사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탤런트 양미경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존속 살해 사건이 끊이질 않아서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오늘은 이 존속 살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사해 줄 그런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해 초에 일어났던 한 여대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들 다시 듣게 되고요. 이런 사건이 그저 지나간 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떠십니까, 양미경 씨? 그런 얘기 들으면. 글쎄요,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 전에도 그 야구방망이로 엄마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계속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예.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부모로서의 그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으셨을 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나? 네? 뭐, 너무 시작부터 해갔죠. 비관적인 그렇습니까? 말씀을. 근데 양미경 씨가 행복이 가득한 집 하는 건 아시죠? 예, 예. 예? 알고 계십니까? 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서 여하튼 오늘 이 사건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사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파출소 서순경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뭐요?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여보세요. 거기가 어딥니까?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 이 사람이 누구죠? 피고인은 새벽 1시경 부친인 양정수가 늦게 귀가한 피고인을 구타하자 증오심에 불타 부친을 살해한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피고인은 애초 경찰에 자수한 바 있고 이후 경찰에서 2회에 걸쳐 부친을 살해했음을 시인한 바 있죠. 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은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이종의 생일을 맞아 최선희 등 친구 5명과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하면서 놀다가 축하합니다. 밤 11시 10분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영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동행한 이종우를 보내고 나서 피고인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자 했으나 문은 안에서 특수 키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부친이 퇴근에 문을 잠궜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빠! 안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빠! 도착한 지 7분쯤 지나자 안에서 술에 취한 아빠! 부친 양정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네가 저요. 뭐 그래? 아버지! 문을 연 양정수는 다짜고짜 피고인의 팔목을 비틀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불만 없어요. 양정수는 안방으로 피고인을 끌고 들어가 계속 불만이 뭐냐고 추궁했고 피고인이 문을 잠그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자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불현듯 피고인은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칼로 위협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던 그 칼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뿌리치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잡고 아버지의 복부를 이렇게 2번 찔렀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3번째 경찰 신문에서부터 부친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찌르지 않았으면 누가 찔렀습니까? 그 자리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당겨 스스로 찔렀어요. 제가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럼 애초에 왜 찔렀다고 자백을 했습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제가 죽였다고 하고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얘긴데 자살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는 뭡니까? 경찰서에서 제가 그랬다고 얘기한 후에 엄마가 왔었어요. 그때 내가 죽으면 엄마도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을 한 후, 그러니까 사건 다음 날에는 피고인을 면회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면서요. 큰 이모하고 둘째 이모, 동네 아줌마들이 왔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성단체에서도 면회를 왔었죠. 그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때 면회온 사람들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 제가 불쌍하다고 울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겠죠. 에리야!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 끝났어요. 뭐? 미안해, 엄마. 네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감옥에 가면 이애미 죽는다. 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알았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부추겼거나 피고인 스스로가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검사는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답하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일례신문 단계에서는 자기가 있다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데 대한 그거로 해서 뺨을 때리기 때문에 또다시 전에 같이 맞을 거 전자에도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가지고 복부를 2회 힘껏 찔렀다. 처음에 찔릴 때는 약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다음에는 깊이 쑥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범행을 시인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면회 자기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면 면회를 하고 난 이후에부터 진술이 완전히 번복이 됐습니다. 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한 여대생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한 젊은 인생이 한순간에 180도 바뀐 지금 상황인데요. 네. 보통 이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네. 살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건을 접하다 보면은 이런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욱 하는 바람에 찌르게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에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생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가 좀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자백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번복을 하던데 자기가 아니라고. 예.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자기가 안 했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자백하는 건 봐서도 이건 좀 반대 경우예요.
그렇죠. 보기 이렇게 쉬운 장면은 아니죠. 예. 보통 뭐 이런 그 고문을 당했다든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자백을 했다가 예. 다시 또 말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범행을 다 자백을 했다가 바꾸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지금 저렇게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 재판부가 저 자백을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백을 한 그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했더라도요. 예. 나중에 이 법원에 와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예. 이렇게 진술을 하면 이제 내용을 부인한다 그러는데요. 네.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예.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검사 앞에 가서 쓴 조서는 네.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 자체가 내가 말한 대로 쓰여져 있다. 네. 또 내 도장이 맞다. 네. 이것만 인정을 하면은 그대로 증거를 쓸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진술이 거짓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자백을 번복했다는 게 양병원 씨는 이해가 되세요? 보통 저희 나라 정서가요. 내 탓이요.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그래 내 탓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죽은 그 상황에서 그래 내 탓이야. 내 탓도 있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본인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번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믿고 해봅니다.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 말이에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 의해서 그 의심을 받게 된 이유가 나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번복을 해놓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언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어머니를 보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게 효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글쎄요, 근데 그게 어떤 계획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자해한 거다라고 이제 에리 씨가 밝힌 경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거 가지고서는 이게 그 에리 씨 쪽으로 이렇게 불리하게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말하자면 감각이 네, 사람이 정신없는 경황 중에 나온 말, 네. 그 말이 오히려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 오랫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은 오히려 좀 각색이 되고 윤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그 수사를 하는 분들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본 것 같아요. 이 검찰 쪽에서.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변호사는 변호사신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 그렇게 되네. 설명을 해주신 거고 우리 양미경 변호사가 오늘 그쪽 입장을 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서도 여러분 다 심정적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가족들을 폭행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은 그 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더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 건 자기도 곧 자살하리라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말을 한 것이지요. 네. 그리고 어머니를 보니까 또 다른 불효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이죠. 네. 피고인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령 운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개당 12kg나 되죠. 네. 이렇게 운동을 한 아버지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으면 피고인은 움직일 수조차 없지요. 네. 사고 당시엔 아버지가 피고인의 양팔을 꽉 붙들고 있는 상태여서 아버지를 찌르고 싶어도 찌를 수가 없죠. 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마루에 떨어졌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러닝 2개와 난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왜 샀습니까? 그날 낮에 옷가게에서 산 겁니다. 다음 날이 아버지 생일이었거든요. 아버진 생일 선물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가 가족들을 자주 폭행하곤 했어도 생일 선물을 챙겨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했지요.
때문에 피고인이 아버지를 찌르는 일은 꿈에도 있을 수 없죠.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다해서 내쫓고 동생도 내쫓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생일까지 챙겨서 그날 선물을 사가 집에 온 걸로 봐가지고는 절대 아버지를 뭐 상해를 하거나 살해할 그런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또 인터뷰를 본인하고 만나서 접견을 해본 결과도 아주 순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전혀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구 사이라 이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예. 평소 피해자의 성격은 어땠나요? 술도 억수로 좋아했고요. 그 성질이 별나갔고 아주 지 성질하고 안 맞으면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애리 어머니도 툭한 맞아갖고 매일 얼굴이 부어갖고 다녔어 얘. 그리고 애리 저하도 지 애비한테 맞아갖고 코뼈가 부러졌다 아닙니까? 정인은 어떻게 남의 집 일을 그렇게 잘 알죠? 이웃인데 와 모릅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 얘. 또 들었지만은 칼을 가지고 늘 그런다 하길래 그런 소리도 아무리 근데 술을 먹고 되게 그럴 때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라도 눈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 눈이 저만 본 게 아니고 자기 직원들도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무조건 맥살을 잡고 싸우려 하니까 동네 간섭을 다 하고, 그 내가 애들이 둘인데 어른이 이러면 애들이 고생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우리 누하고 애리는 착해요. 거기서 우리 애리만은 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애리가 저래 착하고 이쁘지 않으면 내 마누라는 아마 더 오래전에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인은 피고인의 동생이죠. 예. 지금 학교 다닐 나이 아닙니까? 하도 많이 두드리 맞아갖고 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때릴 때 반항은 안 했습니까? 힘이 장사라서 대들과 막 죽을라고야. 만약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전에 노조위원장이 출마해갖고 떨어졌습니다. 낙심해갖고 매일 술로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하고 관계 있던 여자, 그 여자를 두드려 패갖고 그 여자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고소한이 많이 아주 난리가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이란 감정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떤 때 뭐 엄마랑도 저 같은 경우도 의견 안 맞고 막 그럴 때는 믿고 막 그런 정말 싫고 막 그런데 애리라고는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평소 때 쟤한테 막 아빠 너무 싫다 막 그런 얘기는 정말 해오지 않았고요. 항상 아빠가 좀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 양예리는 1, 2차에 걸친 경찰 진술에서 순순히 자신이 아버지를 찔렀노라고 자백한 바 있으며 그 뒤 번복한 사항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바 부친을 살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형법 제250조 2항에 의거 피고인을 징역 15년의 저함이 상당합니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폭력하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온 유순한 대학생입니다. 그런 피고인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사망자는 몸무게 80kg에 10년 동안 운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를
그것도 유순한 성격의 피고인이 양팔을 잡힌 채로 상대방이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선고는 18일 오전 11시합니다. 진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만 했는가 하는 배경은 서서히 드러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아버지지 이게 어떻게 피해자가 전혀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예, 사건 맞다 보면은 저런 아버지들이 흔치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예, 평소에 가족들 앞에서 칼을 그렇게 휘둘러 댔으면 사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죽을까 무서워서 칼을 감추려고 했잖아요. 글쎄요, 동생처럼 집을 뛰쳐나갔으면 그런 일도 차라리, 없었을 텐데요. 근데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 선물까지 챙겨온, 사가지고 온 그 에리 양의 그 착한 심성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은 이런 범죄자들을 많이 접하는 교도관이 쓰신 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착하고 유순한 성격의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강력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이 좀 교활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겠지만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강력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났을 때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든다는 게 참 항상 위험하더라고요.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아버지보다 그 아버지 모습에 딸이 불행입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검사는 딸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 번호 94 고압 20 존속 살해에 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양예리는 애초에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가 번복한 후 당 법정의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입장을 동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언동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는 등의 정황을 참작해서 피고인 양예리를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 판결 내용 보셨습니다. 징역 9년. 검사의 15년 구형량보다는 적었지만은 살인죄를 일단 인정을 한 것이군요. 그렇죠. 예. 판결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그 말을 번복한 타이밍, 시점이 상당히 좋지 않게 인식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그 판결 내용에 자수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뭔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스스로 그 수사 관서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요. 바로 그 규정에 의해서 무기징역에서 9년까지 이렇게 낮아진 거죠. 일반적으로 그 존속 살인죄의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형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그런 형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9년형이 아무리 감형이 됐다 그래도 9년형이라면 그 한참 꿈 많은 여대생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건이 난 후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두 그 에리가 그럴 애가 아니다 하면서 앞다퉈 탄원서를 냈습니다. 네, 양에리 양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들과 또 다른 많은 대학생들이 2천여 장이 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네 주민 800여 명이 또 자발적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렇게 탄원서와 서명운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재판에 별로 영향이 없었고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참 고마웠다고 이렇게 에리 씨가 얘기할 정도였는데 과연 그 진실을 왜 그 판결이나 재판 쪽에서는 그 참작이 안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속이 좀 상하시고 안타깝고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새로운 쟁점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보시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든 자세에 대해 말해보세요. 현장 검증에서 재현한 그대로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자해하려고 할 때 칼을 떨어뜨리거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사망자의 사체를 직접 부검하셨죠? 네. 사망자의 배에 난 상처의 방향과 깊이로 보아서 증인도 도저히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생각하진 않지요. 칼날의 방향으로 본다면은 다른 사람이 찔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살을 하는 경우 상처의 특징이 있습니까? 보통 자살하는 경우 단 한 번 찔러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 걸쳐서 얕게 찌르다가 나중에야 치명적인 상처를 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얕은 상처들을 의학용어로는 주저흔이라고 부르죠. 사망자는 주저흔이 나타나질 않았죠. 네. 보통 할복할 때 칼자루를 이렇게 벽 또는 바닥에 댄 채 자신의 체중을 실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냥 이렇게 찌를 경우 아픔 때문에 깊이 찌를 수 없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할복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살을 하면서 사망자처럼 12cm나 상처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사망자처럼 몹시 취했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해할 경우 주저흔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무게가 48kg밖에 안 나가는 여자가 날카롭지도 않은 부엌칼로 찔렀다고 했을 때 그렇게 깊은 상처가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사체 감정서 등 보내드린 일체의 자료들을 보셨죠? 네. 마주선 상태에서 상대방을 찌를 경우 어떤 상처가 납니까?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칼을 이렇게 들고 찌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고 찌르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상처가 위에서 아래로 또는 그 아래에서 위로 나게 되죠. 그런데 사망자의 경우 상처가 아주 수평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손을 잠깐만 줘보시겠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상대방과 손을 마주 잡았을 경우 피해자가 이 손을 끌어당겨 이렇게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보통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면 방어를 하게 되는데 사망자의 경우 방어흔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 경험 비추어 사망자의 상처를 분석해 볼 때 자살인 것 같습니까? 타살인 것 같습니까? 몇 가지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큰 거는 우선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물리력의 차이예요.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고 등치가 큰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어흔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힘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적으면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고 그 방어에 따른 손상이 피해자의 몸에 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그게 없었고 또 하나는 그 찌른 방향, 치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상처가 있었는데 그 치명상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찌를 때 나타날 수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달랐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게 가해자가 그렇게 찔러도 그런 손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 그 두 가지 점이 제가 혹시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찌르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이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힘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크게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유죄의 증거는 경찰관과 피고인의 진술뿐입니다. 이 밖에 공유의 감정 결과가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재감정한 서울대 법의학 교실의 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으므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흥분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며 추후 그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양애리에게는 마땅히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두 사람의 전문가가 서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보고 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도 뭐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본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 사체에 나타난 어떤 현상 같은 것을 임상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하지만 어차피 추측이니까요. 예. 좀 뭐 과학적인 추측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뭐 있는 거죠. 그 아까 저 주저흔과 방어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 주저흔이라는 걸 아까 그러니까 에리가 찔렀다, 에리 씨가 찔렀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주저흔이 없기 때문에 뭐 타살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왜냐하면 주저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살하는 사람도 이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씩 상처를 냈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찔러서 죽을 때 생기는 그 조금씩 낸 상처가 주저흔이거든요. 근데 저 경우에 양쪽 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고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주저흔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의사는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따로 부검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떤? 부검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수사기관과 연계돼 있는 공의 또는 아까 부검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분들이 먼저 부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남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에리의 변호사 되는 분이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보다 객관적으로 해서 재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게 아마 받아들여져서 다시 한번 그게 됐던 것 같아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까? 그렇게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전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글쎄요, 그 아무리 이제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진짜 제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에리 양이 이제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치면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도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그 방어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 정도면 무죄 아닙니까? 딸 측에 좀 유리한 증거가 지금 글쎄요, 제시가 된 유리한 걸로 증거가 될 보시는 것 거죠? 같은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결론은 뭐 봐야죠. 재판부의 2심 재판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존속 살해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행패로 가정이 파탄되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을 해왔고 또한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의 심한 행패에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칼을 집어든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으나 부검한 의사, 법정 진술 등 여러 증거들을 살펴볼 때 부친을 살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양애리를 징역 7년에 처한다. 역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그 서울대 법의학과의 교수님 의견은 직접 부검한 분이 아니고 사후에 나중에 이르러서 이제 이 부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부검 자료를 보고 판단한 거니까 아무래도 좀 믿음성이 덜하다, 신빙성이 없다.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판결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점 때문에 변호인 측의 증거보다 검찰 측의 증거를 채택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 무죄 판결을 할 때는 이제 그 증거를 비교하는 이런 그 과정을 그대로 적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 어느 증거가 더 믿음직하다 이런 걸 쓰지는 않습니다. 좀 변호인 측 의사 소견이요, 좀 채택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네.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양미영 씨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상고 이유가 체증 법칙을 위배한
한 사실 위배했다. 체증 법칙을 위배해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증 법칙 위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또 채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데는 일단은 법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있다 하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또 증거를 믿는 거는 얼마든지 판사의 자유재량에 의한 거지만은 암만 자유재량이라도 거기엔 또 어떠한 한계가 있죠. 예. 말하자면 논리법칙이랄까 경험법칙, 다시 말해서 논리나 상식에 어긋나서는 자유심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유재량을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런 점에 문제가 있었다. 변호인의 생각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상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양혜리 양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은요. 그 원래 있었던 재판, 이 경우에 고등법원 판결이 되겠죠.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을 가리기 때문에 기간도 짧게 걸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나죠. 네. 그러니까 뭐 재판정에서 이렇게 변호사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대법원 판결은. 네. 어찌됐건 그래서 양혜리 양은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모습 어떨지 지켜보십시오. 누가 제일 보고 싶냐고, 보고 싶은 사람, 에디야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올게 하면서 누가 제일 누구 데려올고 하면서 그렇게 물으니까요. 에디가 고개를 푹 숙이더만 조금 있다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했었을 때 이모들도 막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친구 상희에게 상희야, 난 두렵다. 그 일이 생기고 아빠 뒤를 따르려고 했을 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었는데 근데 아빤 뭔가 예감하셨던 걸까?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이었어.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한번 오시지 않던 아빤데 웬일인지 난생 처음으로 같이 외식을 했었어. 누가 뭐래도 소중한 아빠였는데 그런 분을 내가 진실이 그냥 이대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날 굳게 믿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상이 너, 내 동생, 그리고 엄마. 엄마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내가 아빠를 죽인 페르나가 되는 걸 지켜본 엄마 심경이 오죽하셨을까. 왜 그랬어? 그 말뿐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말뿐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찔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에리가. 그거는 제가 더 잘 알죠. 찔르지는 못해요. 찔르라고 가만히 서 있을 뿐도 아니고 그분의 성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찔렀다 그러면은 부모를 진짜 잘못 만나서 한 지 인생이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겠죠. 에리가 찔렀다 하더라도 저는 에리를 미워하진 않아요. 어머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어머니로서. 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물론 지금 에리 아버님 저 세상에 가고 없고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아버님뿐인데 아버지가 없다는 그 에리의 그 편지 사연도 있고요.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혜리 양이 현재 교도소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출했던 남동생은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며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여하튼 가족들끼리는 더 서로 화합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양혜리 양이 아버지를 찌른 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 뭐 사실이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믿어야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국 양혜리 양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냐. 그렇죠. 겉보기 형식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피해자고 양혜리가 가해지 같지만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가정 폭력의 예. 피해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예.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정말로 가슴 아픈 피해자입니다. 네. 예.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저희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건국대학의 유태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양혜리 양 사건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신문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이런 예. 일이 또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느끼시는 심정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보고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똑같은 심정입니다만은 참 가슴이 무겁고 네.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할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안 했습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 가정의 분위기, 또 교육의 현장 여기에 모두 그런 원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저도 참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네. 심정이실 거예요, 유 교수님. 그러나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그렇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가정의 전통적인 그 분위기가 이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그 시민운동이나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그 가정교육 또는 학교에서의 교육의 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한 참 유감스럽게도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은 계속 밀려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려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방을 좀 내려주십시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뭐다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사람이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무한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사실 그 사건 난 뒤에도 존속살인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가정에서 너무 황금만능적인 기술제일주의적인 여기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이 분위기를 이게 개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일이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양미경 씨나 뭐 오세훈 변호사나 자식 기르는 입장에서 이 사건이 그냥 소홀히 넘길 사건은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 나올 때도 제가 좀 어떻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과연 부모로서 자식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세훈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이 사건 돌아보시면서. 현장에서 그 사건을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소년범들, 이렇게 20살 안 된 친구들 죄를 저지르면 소년범이라 그러는데 문제 아이의 가정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뭐 거의 예외 없이 있다는 게 저희들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그 문제가 뭐 고의가 됐든 또 부모 자신도 모르면서 하는 잘못이든 간에 그런 점을 항상 유의하면은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그때 그 사건에서
이런 사건은 다시 다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과연 누가 죄인입니까?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은 그리고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부디 양혜리 양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여러분 모두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유태영 교수님 그리고 양미영 씨, 오세훈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가진 남녀 관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그때 그 사건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공방을 일으켰던 여자의 과거, 영원한 굴레인가 편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